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금융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도입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고종원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어제 딱 리허설 할 때부터 목이 잠기기 시작을 해갖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지금 갈라지기 때문에, 요새 ASMR 유행하시는 거 아시죠? 예. 듣기 싫으시겠지만 ASMR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나긋나긋 속삭이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릴 부분이, 저희 세션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해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KB 금융지주에서 죄송합니다, 벌써 보기 KB 금융지주의 클라우드의 전의에 대해서 올라와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라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 5시 50분까지지만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퀴즈라고 돼 있으면은 상품이 있어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아마존 락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제 사비를 틀어서 마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존 락커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제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아마존 락커는 무인 택배함입니다. 집이나 회사로 아마존에서 이제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는 무인 택배함이고요. 미국 내 현재 한 70개 이상 대도시에 2,800개 이상의 무인 락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 외에도 캐나다, 유럽, 호주로 굉장히 이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품 받는 거 외에 여기서 저걸 통해서 반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 집이나 회사로 택배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하고 혹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재 금융기관들이 은행을 비롯한 그 오프라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방문자 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현재 그 챌린지로 갖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점의 방문자 수를 어떻게 더 많이 늘려볼 것인가 하는 시도 중에 하나예요. 좌측은 체이스, JP모건 체이스, 미국 1위 은행이죠. 체이스 은행의 지점 안에 아마존 락커가, 저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체이스 CI에 맞춰서 색깔까지 커스텀이 되어 있네요. 지점 안에 ATM기 안쪽에 아마존 락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ATM기 앞에 있는 이유는 무인 택배함이기 때문에 24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TM이 있는 위치, 지점 안쪽이 아니라 ATM이 있는 위치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BBVA 컴파스라는, 제가 오늘은 BBVA 사례를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큰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금융 그룹입니다. BBVA의 미국 지사가, 미국 법인이 BBVA 컴파스고요. 그 텍사스의 주 오피스들을 갖고 있어요. 브랜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하나 보이시죠? 그 건물 옆에 노란색이 하나 보이는 게 저것도 아마존 락커입니다. 이건 사실 양사에게, 금융사와 아마존 양사에게 윈윈이에요. 금융사는 지점 방문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은행 지점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없이 양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저렇게 아마존 락커를 운영하는 윈윈 모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간단한 협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알렉사, 에코, 국내에서는 사실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에코 디바이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그 AI 스피커를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알렉사가 스킬이 오픈되어 있어요. 서드 파티에서 알렉사 스킬이라는 표준으로 저희 API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알렉사, 에코 디바이스와 에코시스템을 연계시킬 수 있는 API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걸 저희가 알렉사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동영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Papa, weißt du, was die Eurozone ist? Natürlich, mein Schatz. Und? Alexa, frag Bank Austria, was ist die Eurozone? Die Eurozone besteht aus 19 EU-Ländern, die den Euro als gemeinsame Währung haben. Sie ist hinter den USA der zweitgrößte Wirtschaftsraum der Welt. Also, die Eurozone besteht aus 19 EU-Ländern, die den Euro als gemeinsame Währung haben. Passt schon, Papa. Danke, Alexa. Gern geschehen.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융사들이 알렉사 스킬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캐피탈 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 현재 은행 계좌 잔액 얼마야? 내 크레딧 카드 이번 달 빌 얼마 나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는데, 요건 약간 좀 더 가볍지만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인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뱅크 오스트리아라는 알렉사의 스킬을 깔고 더 자주 접근하게끔, 이후에 트랜잭션 관련되어 있는 송금, 계좌 잔액조회 서비스들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하는 사례죠. 이것도 이제 아마존과의 또 다른 디지털 채널에서의 협업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대외 협력을 앞서서 보셨다시피 디지털 채널에서의 확장을 해야 되는 골, 오프라인 채널의 감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대외 협력에 근래 몇 년간 공을 많이 들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대외 협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핀테크와의 파트너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재밌는 기사가 포브스지에서 올해 1월에 제목을 보시면 조금 재밌을 거예요. 왜 은행과 핀테크의 협업이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잘 해야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은행에 있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핀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할 때 은행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 중요한 지금 한 6가지, 7가지 정도가 화면에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누가 뭐래도 고객 경험 향상, 두 번째는 새로운 역량 개발, 세 번째가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 경험 향상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제 새로운 역량에 대한 개발, 이 부분은 아마도 은행 입장에서 핀테크와의 협업을 가져갈 때 고민하시는 뜻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채널과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새로 신규롭게 개발하고 가져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핵심 역량 강화는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금융상품, 금융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더 강화한다. 사실 금융사의 핵심은 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 데이터고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외 협력을 고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모든 기반에는 데이터가 수반이 돼야죠. 데이터 기반 협업, 자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융사와 타 금융사, 금융사와 핀테크, 금융사와 타 산업 간의 협업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깔려 있어야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각 금융사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엑센추어에서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67%의 소비자는 나에게 새로운 혜택이 있다면,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금융사와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고객들은 이제 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그래, 너무 이거 안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관념들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굉장히 대다수의 고객들은 나에게 새로운 혜택이 있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죠. 저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실은 오픈 플랫폼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기반의 오픈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아까 1차적으로도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한 기회일 거고요. 기술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핀테크 혹은 타 산업의 가치를 금융사의 밸류체인에 융합시키는 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협업은 공동 마케팅이나 혹은 공동 상품 개발, 더 나은 상품 개발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각 개인들이 원하는 맞춤화된 상품을
그 개인에게 커스텀 돼 있는 메시지로 전달을 할 수 있어야겠죠. 궁극적으로는 고객별로 개인화된 메시지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산업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거를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데이터의 교차 현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가 지난 12월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런던에서 주최했던 그 파이낸셜 타임즈 뱅킹 서밋에서 국제 결제은행 총재가 강조했던 부분이래요. 우리는 현재 intersection between data and finance, 그래서 금융과 데이터의 현재 교차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총재가 기조연설에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산업에서의 변화, 정책에서의 변화로 바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쪽은 제가 출처들은 여기에 그 필요한 출처들은 제가 다 밑에다 링크로 걸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 자료 받으시면은 제 자료에서 참고했던 혹은 인용했던 내용들은 링크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자료들을 더 추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윗부분은 해외, 영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어떻게 금융의 혁신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한국은 뭐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금융혁신의 이니셔티브들을 드라이브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안, 그 다음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그리고 아마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됐었겠지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그 신규 사업의 승인도 아마 오늘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KBS에서도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키워드로 보실 수 있는 건 역시 데이터와 오픈 플랫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로 그 데이터 산업에 대한 부분이 한 단어로 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API, 오픈 뱅킹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플랫폼이 사실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 데이터인데요. 사실은 금융과 데이터의 아까 교차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금융과 데이터를 어떻게 잘 융합을 시켜서 디지털 플랫폼에 담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가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아마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그 해외의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BBVA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금융사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AWS 서밋 서울 2019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밋 행사가 글로벌로 몇 개 대도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AWS 서밋 마드리드 2018 해서 작년 5월에 BBVA 고객이 직접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좀 다듬어서 한글로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BBVA가 뭔지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보시면은 1857년에 설립된 100 몇십 년이 된 스페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그룹이고요. 지점 수가 전 세계에 거의 8,000개가 되고요. 직원 수가 12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자리에서 BBVA 언급을 잠깐 드렸어요. 그때 체어맨이 기술의 디스럽션에 따라서 그 금융권에 있는 50% 이상의 금융사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그 그룹 회장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룹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더 젊은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강한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금융산업의 미래에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BBVA는 대외적으로 디지털 전략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금융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BBVA는 은행으로 놓고 보면은 글로벌로 한 30위에서 40위권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로 놓고 보면은.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포레스터가 매년 그 금융 관련 앱들을 평가를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관련 모바일 앱들을 평가를 하고요. 2017년, 18년 2년 연속으로 글로벌 모바일 뱅킹 앱 1위를 한 회사예요, BBVA는. 그래서 저희 행사에서도 많이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서밋 마드리드 2018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오픈 마켓 온 API 마켓 온 AWS ECS라는 자료고요. 다음 달 5월에는 그 서밋 마드리드 2019에서
AWS 상에서의 Advanced Security와 Compliance라는 주제로 발표를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BBVA API 마켓을 들어가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뭘 하는지 아시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프로덕이 있죠. API 프로덕, 상단에 API 프로덕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그러니까 BBVA가 금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금융 서비스를 API화해서 API로 만들어서 대외에 다른 파트너, 협력사 혹은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플랫폼이에요. API 마켓은 기본적으로 오픈 뱅킹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PI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오픈 뱅킹은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있는 어떤 핀테크 회사가 이런 API들을 조합해서 뱅킹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은행에서 국내의 모든 은행들의 뭐 거래 계좌 잔액 정보를 스크래핑 같은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한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 뭐 송금을 다 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오픈 뱅킹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발표를 하실 때에는 스페인에 10개 API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엔 4개고요. 멕시코가 3개네요. 발표하실 시점에는 알리페이 API가 없었어요. 스페인에. 그래서 발표 시점에는 10개였고 그 사이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제가 지금 뭐 장표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고요.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API들을 현재 스페인 기준으로 11개 제공하고 있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룹핑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측에 스페인 돼 있고 뭐 커스터머, 어카운트, 카드 뭐 쭉 돼 있는데, 흰색은 리테일 금융, 초록색은 기업 금융, 그다음에 노란색이 데이터 기반의 좀 약간 새로운 API라고 그룹을 좀 지어봤습니다. 저 중에 나머지는 다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API인지. 근데 SEL 보시면 뭔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SEL은 Socio-Economic and Lifestyle 해서 사회경제, 그 다음에 생활습관, 뭐 생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API로 제공한다는 거고요. 저 API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은 뭐냐면은 특정 고객의 예상 가계 수입, 그러니까 개인의 수입이 아니고 예상 가계 수입, 이용하고 있는 전화 회선 수, 그 다음에 주택 수리나 리뉴얼 등의 리뉴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대출 위험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고객이 BBVA하고 소매금융도 하실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도 하실 거고요. 그럼 이분이 어디서 어느 주택에서 20년 된 주택에 살고 있는지 50년 된 주택에 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API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유럽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그 보호 조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GDPR.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나에게 더 큰 혜택이 오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때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API 마켓은 전체적으로 다 AWS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API 마켓은 전체가 다 AWS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아키텍처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포인트로 가져가실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와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화돼서 API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BBVA의 온라인 뱅킹, 즉 계정계들하고도 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인터널 API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던 계정계와 클라우드 월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죠. 근데 그 API를 사실은 외부에 서비스하는 게 API 마켓이잖아요. API 판매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그 API 자체를 개발을 할 때 BBVA의 제품과 사업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고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일 텐데,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API화해서 제품화를 시킨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화 시켜야 되고, 그 코드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컨테이너에 담아 배포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왼쪽에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이 재밌네,
뭐 도커를 누군가 들고 있네,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비즈니스 기준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서로 독립적이고 자동화돼서 배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 이 API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화 시켜서 구성을 했더니, 아까 11개, 스페인에 11개였잖아요. 근데 발표 시점이 10개라서 10개의 API를 서비스를 하려고 봤더니 각각의 API는 적어도 5개에서 7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돼 있더라.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돼 있더라.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개별 컨테이너에 담겨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스페인에서 10개의 AP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70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닙니다. 금융이시잖아요.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운영기까지 4개의 개를 다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융이다 보니까. BBV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 280개의 컨테이너.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가용성 고려해야죠. 저희 멀티-에이지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고가용성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API들은 사용량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더 큰 사이즈 혹은 좀 더 다수의 스케일 아웃되는 컨테이너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적어도 400개 이상, 근데 고객이 발표하는 시점에는 작년 5월에는 500개 이상의 라이브 컨테이너들이 돌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참고로 고객이 마드리드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발표했습니다. 또 제가 스페인어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다 듣고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리 없고요. 저희 아마존 그 트랜슬레이트라는 서비스를 써서 자동화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러고 제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배포, 1배포 50회, 1QA 테스트 작업 20번. 이러면 이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오죠.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하지?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근데 고객이 이런 그림을 씌웠더라고요. 정말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고 보셨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플랫폼과 서로 간의 디펜던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 꼴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제공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AWS 위에서 초기에는 각각의 가상머신별로 컨테이너들을 운영하시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ECS라는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구축을, 아키텍처를 바꾸셨어요. 이건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관리하셔야 되는, 고객이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시간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간단한 그림들로 현재 2018년의 인프라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발표할 때가 5월인데 저희가 작년 3월에 ECS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기능들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디펜던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탐색해주는, 디스커버리해주는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입해서 훨씬 더 이렇게 쉬워졌구나, 우리의 API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 발표를 해주셨어요. 아마 올해에는 또 여기서 발전된 아키텍처와 경험들을 다음 달에 마드리드 서밋에서 공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시아로 돌아와서, 사실 아시아라 하기에는 뭐 영국에도 있고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입니다만 HSBC의 오픈뱅킹 플랫폼, 앞서서 보시는 BBVA 사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이 부분은 3월 달에, 지난달에 홍콩에서 진행되는 파이낸셜 심포지엄, 파이낸셜 서비스 클라우드 심포지엄 홍콩 2019에서 고객이 이것도 직접 발표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HSBC는 뭐 BBVA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에 예전에는 지사들도 있었고요. HSBC가 저도 찾아봤더니 에셋 기준이건 아니면은 마켓 캡 기준이건 세계 6위에서 7위의 대형 은행이더라고요. 저렇게 큰 은행입니다. 뭐 직원이 23만 명, 22만 9천 명. 여기서 재밌죠? 4만 명의 IT 프로페셔널, 100 페타바이트 이상
데이터 센터 21개 이상, 서버 9만 대 이상, 어마어마한 IT 인프라를 갖고 계신 곳인데, 저희 AWS의 연례 가장 큰 행사죠. 리인벤트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 저희 항상 11월 마지막 주에 리인벤트 행사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발표하셨던 자료는 HSBC가 서버리스 기술을 어떻게 수백만의 실시간 거래를 위해 쓰고 있는가라고 발표해 주셨어요. 저것도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튜브와 슬라이드 쉐어에서 발표 동영상하고 슬라이드 다 보실 수 있고요. 계정계 메인프레임부터 앞단의 AWS 서버리스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백만의 초당 트랜잭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어요. 약간 그 오픈뱅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픈뱅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산업의 현재 대세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정책적으로 저렇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고요. 외부 산업의, 그러니까 금융산업 외부의 레버리지들이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던 원치 않던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홍콩 그리고 위에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이미 금융결제망 개방이 2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은행이나 혹은 정말 그 전통적 금융사만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핀테크들에도 거기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오픈 뱅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잠깐 있어야 되는데요. 홍콩 금융관리국, 저희로 치면 아마 금융위원회와 같은 역할이 되겠죠.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2017년 9월에 7가지의 스마트 뱅킹 전략을 발표합니다. 따라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오픈 뱅킹이에요. 오픈 API 프레임워크 구축, 구체적으로는 오픈 뱅킹 구현을 유도하는 거죠. 왜? 은행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뱅킹 서비스, 그 다음에 국제 트렌드에도 맞추기 위해서. 이걸 홍콩 금융관리국이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마 강요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거의 따라야겠죠. 저 4단계의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플랜을 공개를 했는데 이미 1단계의 구축 시한이 지났어요. 올해 1월에 구축이 끝났고요. 2단계 7월에서 10월 사이에 구축 다 해야 되고요. 3단계, 4단계는 올해 7월까지 스케줄을 정하겠다.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되도록.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래 기능까지 다 제공하는 오픈 API 플랫폼을 제공하라고. 그래서 HSBC도 고민을 하셨죠.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프레미스 IT 기반으로 구축도 고려를 했지만 확장성이나 혹은 이 일정에 맞춰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 게다가 시큐리티, 외부와의 타 산업, 타 회사와의 이런 오픈 API 플랫폼을 가져갈 때 오히려 클라우드가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AWS 선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픈 뱅킹 API 플랫폼을 AWS 위에서 1월 듀데이트에 맞춰서 오픈하시고 공개하셨습니다. 여기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링크 달아놨고요. 아까 BBVA에서 보셨던 API들과 유사합니다만 조금 가짓수가 모자라고요. 이것도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지만 제가 한글로 어떤 API가 제공되는지, 현재는 1단계이기 때문에 상품 정보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아까처럼 자세하진 않지만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하이 레벨로 HSBC가, 즉 은행이 AWS 상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하고요. 데이터도 AWS 상에서 분석을 하고 연계를 시키고, TSP라고 불리우는 서드 파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핀테크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이걸 API를 통해서 그 기능을 쓰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한다. 하지만 사용자 외에 악의적 사용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고려도 다 되어 있다. 방문 패턴 같은 것도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AWS 기반으로 오픈뱅킹이 이러한 장점들이 있더라. 특히 첫 번째 보안을 꼽아주셨어요. 고객 이야기입니다. 보안, 고객 경험, 어질리티, 그 다음에 리포트와 오디트 컨트롤, 즉 규제 대응에도 훨씬 유리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유럽 글로벌, 그 다음에 아시아의 글로벌 회사들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국내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저보다 더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KB 금융지주에서 디지털 전략부 맡고 계시는 박형주 부장님께 발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론적인 얘기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저희가 참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표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가지 않고 있던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그 BBVA나 이런 데만큼은 API도 좋고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조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정확하게. 근데 하여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클라우드를 접근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삽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실증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KB금융지주 디지털 전략부를 맡고 있는 박형주 부장이고요. 제가 이제 은행이랑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를 은행이라고 통칭하셔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 남아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이 클라우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전문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저희 사례들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는 Why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막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질문을 맞닥뜨리실 텐데요. 저도 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뭐 비용 효율성, 운영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한 얘기고, 더군다나 2월 25일 날 발표했던 금융위의 오픈뱅킹, 좀 전에 다른 나라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오픈뱅킹이 국내에도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면서 그 전부터 금융사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들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핀테크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은행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 상품을 은행원보다 더 많이 알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상품을 은행원한테 듣는 것보다 그냥 비대면으로 그 앱에서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고객들이 금융하면 굉장히 좋은 거나 굉장히 나쁜 경험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은행이 아닌 핀테크 플랫폼들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로 보면 굉장히 큰 저희가 긴장해야 될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금융사들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검토 단계도 너무 복잡하고 저희가 단계 거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랑 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안이 어쩌니, 그 다음에 규제가 어쩌니,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다 이 답답함들을 아실 텐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깰 거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냐를 늘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 프로세스와 늘 싸우게 되실 텐데 저희는 이런 최소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획자는 현업이라고 하죠. 현업 기획자가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 IT에 가서 IT 개발자들한테 인프라는 어떻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SI를 하든 솔루션을 구매를 하든.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비스 기획하다가 고객들이 다 떠나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용량을 산정하는 순간에도 고객들은 계속 니즈가 바뀌어가고 있는 환경들을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바꾸고만 있는 그런 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금 당장의 개발 환경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저희가 고객들이 원하는 걸 바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최소한의 준비사항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고객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영학에서 누구나 얘기하는 플랜2C가 우리의 그 과거 경영학에는 굉장히 큰 화두고 굉장히 큰 철학적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데도 플랜2C가 적용이 되죠. 1년간 앱을 개발해 보니까 1년 동안 고객들의 니즈가 이렇게 바뀌었고, 뭐 고객층은 어떻고, 이걸 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고객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워터풀 방식의 플랜2C를 과감하게 버리고 굉장히 빠르게 애자일하게 변화할 수 있고, 고객들이 원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선택받지 않으면 과감하게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애자일한 환경에서의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아까 다 이전 권영훈 매니저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은행이 과거에는 과감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가지고 과감하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했었는데, 저희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들이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보통 한 군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 페인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진도가 빠르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 좋은 경험들을 은행보다 핀테크 쪽으로 유도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하고의 협업, 은행 필수적입니다. 왜 필수적이냐는 거는 아까 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에, 협업의 연결고리에 놓여 있는 것들이 저는 API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전용선 하나 까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것마저도 고객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절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API다. 그리고 API도 더 잘게 쪼개진,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그 API 구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API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API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합니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구성, 처음에 준비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그 개발 환경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절박함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책으로만 봤던 클라우드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된 게 2017년도에 리브똑똑이라는 앱을 개발하면서 클라우드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뭐 클라우드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서버를 가상화시켜서 옮기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실제 저희가 이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용령을 산정하기 어려운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저희한테 큰 숙제였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서 아예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그 메시징 솔루션 그 경험이나 API 운영 경험들을 좀 축적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다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융 파스를 만들자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해서 지금 현재 근본 그 심사 과정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거기에 과감하게 컨텐츠들을 많이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똑똑이라는 앱은 다 떠올리시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W은행에 무슨 톡, 뭐 카톡 있는데 이걸 왜 만드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챗봇을 만들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고민하는데, 저희가 만든 챗봇을 카톡에다 올리면 고객들의 금융정보는 누가 보호를 해줄까요? 라는 그 원초적인 질문이, 아마 챗봇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고객 정보의 처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원래 있던 메신저를 활용할 거냐, 저희 앱을 만들 거냐. 저희는 앱을 만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만들어서 새로 배포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최소한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들은 자체 앱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융이 편의성만 가지고 처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자라고 만든 게 리브똑똑인데, 다 좋은데 리브똑똑은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텍스트로 나오는 게 이제 챗봇인 거고요. 음성은 아까 알렉사 같은 게 사실상 대화형 인터페이스입니다. 금융거래를 쌍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맞닥뜨린 숙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 UI는 동일합니다. 뭔가 채팅을 하면 나오는 거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게 생성되는 데이터가 종류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융 데이터와 고객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금융 서버에다 넣기에는 너무 가비지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접근해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은행에다 넣을 수도 없고요. 용량을 얼마나 차지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해외 리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도 텔레그램처럼 못 보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외 리전을 선택을 했고요. 금융 서비스는 여전히 내부 서버에 내부 보안 규정에 다 가이드에 맞춰서 넣습니다. UI는 동일합니다만 데이터 처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금융 거래는 터치나 대화만으로 뭐 송금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상품 조회 원스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뭔가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저희가 펀드와 관련된 거 1분 만에 펀드 만들어 보세요를 많이 하는데 고객들이 펀드 만들어 꼭 관리를 못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수천 명인데, 하루에 수천 명인데 그분들한테 막 수익률이 달성됐습니다를 SMS 하나로 딱 던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전화를 하자니 너무 많은 고객들이죠. 저희는 고객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가 통지를 해줍니다. 고객님, 목표한 수익률에 달성했습니다. 리밸런싱 하시겠습니까? 환매하시겠습니까? 리밸런싱. 그러면 바로 재가입하는 프로세스로 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속도가 빨라져서 가입이 1분 안에 펀드 신고가 가능한 앱이 나왔습니다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금융 서비스들은 대화형으로 안전하게 저희 내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메신저 영역은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메신저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는 에비타를 막고 싶었던 겁니다. 펀드가 좋은 펀드가 나왔는데 카톡으로 제 친구한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펀드를 가입했다라는 금융정보입니다. 크게 보면 국민은행을 거래한다라는 것도 금융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조회해서 엄마 내가 봤던 좋은 그 집이 있는데 이거 뭐 결혼할 집으로 사야 될 것 같아, 결혼해서 살 집으로 사야 될 것 같아라고 그 정보를 던지는 것도 저희 앱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 메신저가 필요했는데 그 개인 메신저에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제 계좌번호가 링크되어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메신저를 하면서도 굉장히 암호화된 메신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클라우드에, 해외 아마존 리전에 그 보안 암호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서도 탭이라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본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암호화 영역으로 그 감싸놓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금융과 연결된 정보가 있더라도 열어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조금 더 잔기술을 발휘해서 이제 기업 고객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기업 고객들이 직원 정보를 올려놓으면 인증을 통해서 계좌번호 없이도 고객 직원들 간 송금을 할 수 있거나 경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리브똑똑은 단순하게 앱 하나로 구현이 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큰 그 니즈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 프레임워크부터 운영하는 것,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까지 전체를 다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했던 클레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거는 금융파스입니다. 금융거래, 금융 컨텐츠를 마음껏 생성해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파스. 그래서
참여자들부터 외부 스타트업이든 저희 직원들이 창업을 하든 창업 동아리 직원들이 와서 이 안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개발 아까 4가지 말씀하셨지만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운영까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 환경, 그리고 저희 금융 정보를 마음껏 가져다 쓰실 수 있는 API 환경을 굉장히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가치가 있으면 저희 앱에다가 저희가 운영하는 앱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된다면 즉시 투자할 수 있는 CVC 펀드, 이 체계까지 다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전부를 다 보실 수 있을 건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좀 아마존에서 조금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재해도.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좋은 플랫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춰놓은 클라우드가 있고, 어떤 거는 앱 개발이나 운영에 굉장히 강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서비스들을 각각의 장점을 가진 클라우드에서 개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각 클라우드가 마치 상호 이중화되어서 백업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그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까 BBVA나 이런 데하고 그림은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또 추가 개정된 보안 가이드라인에 철저하게 그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보안 관제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프로젝트별로 예산 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링 시스템도 탑재를 했습니다. 빌링 시스템을 가지고 뭐 니들이 장사를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내년도 예산을 잡거나 최소한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어떤 솔루션이 어떻게 필요했고 얼마나 들었는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안 받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 책정이나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들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 용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휴 인프라가 있으면 즉시 재할당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갈 수 있는 데브옵스 환경, 엄밀하게 얘기하면 데브세콥스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할 거냐? 저희들 또 지향하는 바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 서비스는 많지가 않지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했던 지금 그 전자금융 사기 AI 그 알고리즘이 이 앱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카이스트랑 협업해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보자 이런 모형을 만들고, 이거를 위한 그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그런 앱들이 1-2주 만에 이 플랫폼에서 저스트 클릭으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췄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올해 저희는 이 클레온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올릴 계획입니다. 스타트업들과 협업도 많이 시도를 할 거고, 여기서 제가 2가지 사례뿐만이 아니고 저희 KB금융그룹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들은 이 클레온에서 할당받은 자원으로 아마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오늘 이제 9가지 혁신 서비스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KB가 통신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휴대폰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디지털 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확보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을 훨씬 더 혁신적으로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통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신청을 했고 이제 오늘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이 통신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저장해야 될지. 근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좀 안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환경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클레온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컨텐츠를 생산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협업해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육성되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한 KB 우호적인 스타트업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니죠, KB 우호적인 기업으로, 핀텍 기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그 시드머니, 그 다음에 뭐 과감하게 시리즈 투자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CVC 펀드를 그룹 내에서 10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작년에까지 한 20억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장 한 80억 정도의 재원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KB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클레온.io 들어가시면 바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아까 맨 처음에 Y 클라우드의 답을, 제가 찾은 답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 비용 절감으로 접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빠른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다는 비용 효율성으로 접근했는데,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험에선 제가 느낀 것은 클라우드가 도입됐다고 결코 비용이 혁신적으로 파괴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관제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 이런 것들이 계속 뒤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매달 산정되는 것들이 결국은 전체 총량으로 보면 유사하죠.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들, 개발 환경이랄지 개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비용 효율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냐,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뭐가 바뀌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컬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클라우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클라우드 팀, 저희가 개발하는 팀들이 오늘 제가 발표한다고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디지털 컬처에 맞게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차 한 잔을 가지고 스탠딩 미팅을 합니다. 오늘의 이슈 사항들을 선체로 보고하고 해결하고 공유를 하죠. 그리고 회의에 굳이 참석을 안 하셔도 댓글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개발된 소스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협업 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저희는 구축 요건 정의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기는 몇 가지 멘트가 구축 요건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클라우드를 도입해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저희가 작은 여정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크게 나가지는 글로벌 회사들처럼 그렇게 큰 발걸음을 내지는 못했지만, KB의 사례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KB의 담대한 도전에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양해를 조금 부탁드렸었는데 정말 딱 5분 지났죠? 제가 마지막 1분 동안만 발표 드리고요. 마지막에 또 럭키 드로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아까 금융과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담아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걸 얼마나 컬처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BBVA나 죄송합니다. HSBC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들을 보시면은 아키텍처가 조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애자일 조직들을 반영을 하죠. 애자일 조직들은 그 회사의 컬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 회사의 조직이 보이고요. 조직을 보고 나면 거기에 컬처가 보입니다. 사실은 금융사가 혁신을 위해서 문화를 이렇게 바꿔가고 계십니다. 지금 KBS 말씀 주셨던 것도 우측에 무빙 토워드 하고 있는 학습 실험 방법을 통해서 더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가져가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또 아마존의 전체 아마존의 일하는 문화 같은 거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 컬처를 아마존에서 일하는 문화 같은 거를 우리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아마존 이노베이션 데이라는 걸 내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서밋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죠. 예, 오후 2시부터 아마존의 혁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오후에는 이 세션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저희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과 AWS가 같이 개발했던 안티스미싱 방지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9시에 옆방 103호에서 저희 기술 트랙 2에서 또 KB 국민은행의 데이터 기획부장님께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내일 아침 9시 세션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마존 이노베이션 데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피드백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각 세션에 대한 피드백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발표 자체도 계속 애자일하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거는 제가 언젠가는 여기에 리브 똑똑의 플러스 친구로 금융 클라우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플러스 친구와 카카오톡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내려와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에 Q&A 받을 수 있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제 메일도 적혀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로 금융 클라우드 추가하시면은 저희 금융 담당하는 AWS 금융 담당하는 팀들이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고